이제부터 얘기할 내용은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이에요. 가족이지만 계약된 가족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 구속력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동거나 연인하고는 구분이 되는 게 이 결혼, 부부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족이 또 생겨요. 한 가정이 생겨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결혼이죠. 그래서 근데 과거에는 당사자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부모하고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면 그렇게 결혼을 해. 근데 이제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결혼할래? 하면서 결혼을 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혼전순결이 굉장히 중시가 됐었어요. 혼전순결이 굉장히 중시가 됐었는데 좀 이를 무마하려고 결혼을 급하게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남녀 사이에 부부관계가 있었을 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요, 1970년대에 대구 고등법원에서 그 성폭력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결혼으로 맺어준 사례가 있었고요. 199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진행형이고요. 요르단은요, 결혼했을 때 강간 가해자를 그러니까 성폭력 가해자를 피해자하고 결혼할 경우 무죄 방면하는 법이 2017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폭행을 당하는 딸을 부모들이 수치로 생각하고 또 처벌을 면하려는 남자, 그런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정작 피해 당사자는 안중에도 없는 판결들이 이슬람권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결혼은 하지만 출산은 하지 않는다, 그런 딩크족도 있고요. 그런 동거만 하는 커플도 있고요. 동성 부부도 법으로 인정을 해주는 국가도 좀 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성혼 선언이 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자랑스럽게 떠나는, 신랑 신부 떠나라 하면서 신랑 신부 행진하면 이 음악이 나오죠. 펠릭스 멘델스존이 작곡했죠. 유대인이에요. 삘 받아서 지휘하고 있어. 이게 1분 16초짜리 버전이고요. 근데 보통 예식장에서 이렇게 길게 행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1절만 해요. 그렇고요. 이제 그 신부가 입장할 때 빰빰빰빰 빰빰빰빰 하고, 보통 신랑이 입장할 때는 약간 좀 그냥 자유 연주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 뭐냐 그 양가의 엄마들이 나와서 그 화촉을 밝히고, 양가의 아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문화도 있어요. 요즘은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하여간 뭐 그렇고요. 그렇고, 그 결혼제도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성립이 된 제도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면서 생긴 제도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사회적 자각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그 결혼은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혈액형 검사도 안 되고 DNA 검사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자식과 아빠를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야. 엄마는 구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자식하고 아빠는 사실 그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 원시 시대에는 모계 중심이었잖아요. 모계 중심이었던 이유가, 일단은 그 아기는 엄마가 막 힘써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이 다리 사이로 나오죠. 다리 사이로 아기가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기는 자기가 먼저 딱 나오자마자 품에 안긴 사람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알아. 근데 아빠를 몰라. 그리고 엄마도 자기가 낳은 애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계 중심으로 가는 건데요. 또 원시 시대에는 아빠를 몰랐던 이유가 있어요. 원시 시대에 막 불도 없어. 불도 없는데 그 굴 안에 들어가서 그 불 끄고 불도 못 켜고 그 어두컴컴한 굴 안에서 자야 되는데, 앞에 누가 누구 있는지 모르잖아요. 남녀 단둘이 들어갔겠어요? 여러 무리가 떼지어서 들어가요. 그러면요, 자다가요, 그리고 막 여러 남자 여자가 아무도 안 보이는 사이에서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다 보면 그냥 맨날 딴 사람하고 막 섞어서 할 수도 있어. 그러다가 애가 덜컥 생겨. 애가 생겼었다. 아기 아빠를 몰라. 그래서 모계 중심의 사회였죠. 그리고 이제 인류는 임신 기간이 280일이나 되고, 그 유년기가 또 길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안전한 임신과 출산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면 인간이 남녀로 나뉘어 태어날 때부터 물론 생긴 것에 의해서 남녀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불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커야지. 좀 더 커서 결혼을 통해 합쳐져야 완전해진다고 보는 거죠. 결혼은 보다 향상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을 채우기 위한 필수 코스였어요. 물론 고대 결혼은 이런 약간 그런 사회적인 의미 이외에는 번식 그 자체였어요. 번식 그 자체를 위한 보조 제도였어요. 남자는 야생동물처럼 경제적으로 여자 자손을 부양을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물자를 관리하고 자손을 돌보는 것. 남자는 여자 자손에게 확실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아들, 딸을 보장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문명에서는 결혼 문화가 발견이 돼요. 근데 고대나 중세에는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성인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도 있었어요. 통념적으로. 특히 철학자 플라톤은 마지막 저서인 법률에서 35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는 어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플라톤 자기는 독신으로 늙어 죽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결혼을 쉽게 하는지나 못하는지는 시대별,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석기 시대 때는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니까 사냥과 생계 능력에 따라서 가족을 이루는 자와 못 이루는 자가 구분이 됐고요. 또 우월한 생존 능력을 바탕으로 일부 다처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도 있는데. 그리고 가족농 제도가 보편화되기 전에 농경사회에서도 단일 가족이 독자적으로 생계 유지하기는 힘겨웠기 때문에 그 독신인 사람들이 좀 많았대요. 근데 21세기에 이제 독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에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과 육아가 아니라면 남녀 모두에게 결혼은 독신보다 나은 게 없다고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육아와 출산은 남녀 모두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예전에는요, 좀 그래도 약간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타협점 찾아서 엔간하면 죽을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면요. 근데 요즘은요, 도저히 타협을 못하겠어. 그러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든지 결혼 후에 발견됐을 경우 이혼하는 쪽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인 김세롬 씨가 좀 결혼하자마자 빨리 이혼했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결혼율은 굉장히 급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20, 30대의 결혼에 대한 의식을 생각을 해볼 때 감소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요, 어떤 결혼 정보 회사에서는요, 초혼 회원이 남자들의 보통이 한 32에서 35이고 여자는 28에서 33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제일 많고, 그리고 거주지 그 사이트를 그런 결혼 정보 회사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권이 많아요. 수도권이 많고, 그리고 연봉, 남자는 보통 4천에서 5천만원 연봉이 제일 많고 여자는 3천에서 4천만원 연봉이 제일 많아요. 겁나 부럽네. 난 뭐야. 자, 2016년 기준으로 남자는 만 32.8세, 여성은 만 30.1세가 결혼 평균이에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대학 진학률도 늘어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월세로 시작하는 것보다 최소 전세 이상의 집이 다 준비된 사람이어야 결혼하겠다는 풍조가 생겨버려요. 거기에다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혼 정년기가 그때 팍 올라가요. 근데 결혼을 안 하면요, 임신, 출산, 육아를 차별받지 않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요, 사람은 언젠가는 자손을 퍼뜨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아직까진 독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라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결혼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요 아래 사진이 제 남동생 결혼식 사진이고, 사실 여기 지금 가운데 서 있는 남자는 사진 작가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거는 그 사람들 얼굴이 잘 그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사진을 제가 일부러 이건 썸네일에 썼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날 나는 이제 신랑의 형이니까 나는 어른들 그 오면 인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진짜 난 한 100년치 스트레스를 다 받았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마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이 좀 줄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비혼을 추구하진 않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연애는 안 하고 있는 거고 결혼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율이 감소하니까 출산율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은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이제 근데 아기는 낳고 싶어 하는 거야. 결혼 안 하는데. 혼외 출산. 그런 혼외 출산 지원을 하면서 출산율이 조금 늘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결혼의 법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혼 관계도 복지 차원에서 인정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기 아빠하고 결혼은 안 해. 근데 사랑은 해. 그래서 혼외 출산을 해. 그럼 또 걔는 키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브란젤리나도 사실 법적으로 결혼 기간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혼외 출산이 한 몇 번 있었고, 그리고 헌법과 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는 혼인, 형법에서는 결혼, 동의어예요. 그래서 법률상의 조건,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결혼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었고, 그 남자는 만 18세 이상, 그리고 여자는 만 16세 이상일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결혼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그 결혼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여기 법률상 조건에 없어졌네요. 대한민국 민법 제 807조 혼인 정령, 이거 만 18세고요. 대한민국 민법 제 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여기서 나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의 경우 부모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나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성적으로 많이 조숙해져가지고 그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좀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생긴 건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의 동의라도 받아야 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미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한쪽이 부모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 그리고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구나.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였는데 2007년부로 모두 만 18세로 통일됐어요. 그래서 법률상 결혼이 성립을 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서로 맞아야 되고, 형식적인 요건으로 그 구청 같은 데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위장혼인은 원천적 무효예요. 다만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상속권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배우자 친인척하고 법적 관계도 없고요. 그래서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에서 구술로도 작성할 수 있지만 서면이 원칙이에요. 문맹자들은 구술을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신고해야 되고 대리인 신고는 안 돼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혼인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법률상으로 혼인관계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한다고 해서 결혼의 유효 요건은 아니에요. 혼인신고가 아니고 동거신고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 효과, 부부간의 의무 뭐 이런 거 있고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성년의제 이게 있고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거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재산 문제는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부부 상호 간에는 서로 같이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해야 되고 생활상의 협조를 해야 하며 부부 상호 이외에는 정조를 지켜야 한다.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 민법상으로 성인으로 취급하는데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다. 그렇고요. 사실 현재 거의 모든 문명에서는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를 못해요. 전체 결혼 부부들 중에서 이혼하는 경우도 한 30% 정도가 돼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하고. 그러니까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다는 거는요, 만약에 미성년 상태에서 결혼을 해요. 근데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성년자로 법적으로 대우를 받는데 만약에 미성년 나이 때 다시 이혼을 해요. 그러면 다시 미성년자 대우를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얼짱시대에 그 홍영기 씨가, 제가 남자분은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여자분은 그때 홍영기 씨 있잖아요. 얼짱시대 출신. 그 분들이 이제 어릴 때 눈이 맞아가지고 부부가 됐잖아요. 어릴 때 눈 맞아서, 근데 아직 그 남자 쪽이 너무 어려가지고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었대요. 애는 생겼는데. 그래서 그 첫
아마 제가 알기로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돼 있고, 지금 홍영기 씨가 그래서 그 쇼핑몰 하면서 활동하고 있죠. 홍영기 씨가 요즘 그 유튜브도 하고 있더라고요. 성인용으로 전환돼요. 교통카드가. 왜냐면 그 신분이 그 미성년자 교통카드의 경우는, 청소년 교통카드의 경우는 신분이 조회가 되거든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그래서 그 미성년자 교통카드를 쓰고 있다가요, 만약에 만 19세가 되죠. 만 19세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카드는 성인 교통카드로 전환이 돼요. 그런 것처럼 전산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 법적 신분 상태를 조회를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부모나 가족, 친구 사이의 대화도 당사자들한테는 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도 있어요. 결혼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국가나 사회가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인격과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 침해예요. 사실 그리고 결혼을 해도요,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종교 문제, 아니면 뭐 희생 배려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 아니면 시월드나 처갓집 사이의 그런 갈등, 이런 인간관계 문제,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프리카 TV에서도 또 BJ들 중에 또 막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의 결혼 준비 단계까지 갔다가 헤어진 경우도 있었고. 뭐 어쨌든, 그리고 그 독신 남녀의 그런 결혼 거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멋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그때 동생 결혼식 있을 때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른들은 하는 말은 그래도 나는 니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인권 침해예요. 어쨌든 그래서 남들 비웃음을 모면하려고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방법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그쵸, 살 빼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경향이 짙어가지고 거의 나를 몇십 년 만에 보는 친척 어른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형은 결혼했냐? 형은 왜 아직 안 했냐? 그런 거 왜 묻냐고. 그래가지고 나 그날 진짜 빡쳐가지고, 솔직히 제 기분 같았으면요, 정말 저 예식장에서 쿠데타 일으킬 뻔했어요. 아주 그냥 막 들어 누울 뻔했어. 아주 그냥 배째라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결혼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결혼하기 싫었는데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안 맞는 사람하고 억지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을 키우고 자녀들 다 결혼까지 시키고 나서 노년기에 가까워서야 이제 그 황혼 이혼을 하기도 하죠. 한 60대 정도 돼가지고 이제 서로 놓아주자 이러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일종의 약간 강제적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뭔가 남녀는 뭔가 사랑하긴 하는데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강제로 결혼해야 되는 기기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서양에서는 이거를 샷건 매리지라고 불러요. 샷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빗댄 말이 있어요. 딸이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딸의 부모가요, 상대방 남자를 총 갖다가 위협해요. 야, 너 결혼할래? 죽을래? 그래서 억지로 결혼을 했대요. 그거를 빗댄 말이 샷건 매리지이고요. 진짜 옛날 영화 중에 7인의 신부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속도 위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데키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일본의 이 데키콘이라는 말은요, 일본 말로 어머, 아기가 생겨버렸어 더하기 결혼 약속, 이 두 단어, 두 표현이 결합된 말로 쓰인대요. 어머, 아기가 생겨버렸어, 뭐 이런 거. 뭐 갑자기 뭐 야한 얘기가 나올. 근데 일본에서는 요즘 용어가 바뀌었대요. 사즈카리콘이라고 해가지고 아기를 점지받은 결혼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부잣집이요, 딸을 결혼을 시키려고 또 유능한 사위를 건지기 위해서 남자한테 지참금을 엄청나게 줘요. 그래서 딸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임신을 시켜요. 어떻게든 엮어서 야, 둘이 여행이라도 갔다 와 하면서 어떻게든 애를 만들게 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지금 이미 심할걸요? 그래서 애가 생기면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부잣집에서 유능한 배우자를 건지기 위해서 지참금을 주고 어떻게든 엮어서 임신시키고 결혼한 경우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녀가요, 부모가 결혼을 허락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어. 아니면 반대를 해. 근데 이럴 때 남녀가 결단을 내려요. 결심하자. 우리끼리 일단은 피를 연결하자. 가정을 만들자. 해서 남녀가 격렬하게 사랑을 해요.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겨버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자가 배가 불러와. 그래서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 여자가 이제 애가 생기면 배가 불러오기 전에 와야 돼. 근데 배가 불러오기 전에 딱 와서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미래의 장인어른한테 무릎을 꿇어요. 아버님, 저희 이미 아기까지 있습니다. 허락해주세요. 이런 거. 근데 의외로 속도 위반 결혼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저는요, 엄마랑 아빠가 결혼 기념일이 11월이에요. 11월 15일인가 11월 16일인가인데 11월 15일일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난 시점은 다음해 7월 24일이에요. 살짝 뭔가 며칠이 모자라죠.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정도 모자라더라. 그래서 과연 나는 내가 미숙아로 태어난, 내가 딱 만삭 시기가 되자마자 10달을 안 채우고 태어난 걸까? 아니면 속도 위반인 걸까? 아직까지도 의문점에 놓여 있어요. 그렇고요. 근친 결혼이 있어요. 근친 결혼이 있는데, 자, 근친 결혼. 가까운 혈족 사이에 부부관계를 갖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근친 간에 만약에 생수를 해 성관계를 가지면 근친 상간이고요. 혈족이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근친 결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근친 결혼이 불법이에요. 근데 현재 근친 결혼이 형법상 불법인 아닌 나라가 더 많아요. 다만 인구수가 많은 중국이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근친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근데 근친 상간, 근친 간의 성관계를 갖는 것 자체는 형법상으로 불법이 아닌데 근친 간에 결혼을 하는 게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상당수 나라에서는요, 사촌들끼리는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삼촌 이하는 별로 허용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친 결혼이 생기는 이유는요, 극단적인 순수 혈통주의 때문이에요. 특히 신라왕조의 그 성골들 있잖아요. 신라왕조의 성골들은요, 무조건 왕족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왕가들끼리만 결혼해서 왕가들끼리만 막 하고, 그 박씨하고 석씨하고 김씨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찌된 일인지 뇌물마립간 때부터 석씨들은 왕위 계승권을 잃고요, 박씨들은 왕위 계승권을 잃지는 않는데 박씨들은 김씨들하고 결혼은 할 수 있었어요. 핏줄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신라 말기 때 효공왕이 그러니까 신라 말기 때 이제 경문왕이요. 그 경문왕의 아들 헌강왕, 정강왕까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경문왕의 딸 진성여왕까지 왕을 했는데, 그때 그 진성여왕이 올랐던 거는 헌강왕의 태자가 어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헌강왕의 아들이 그 다음 효공왕이 됐는데, 효공왕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경문왕계에서는 김씨가 계통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헌강왕의 사위를 왕으로 올리게 돼요. 근데 박씨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박씨가 다시 왕위 계승권을 되찾은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근친상간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문화권에서 절대적 금기예요. 물론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봤듯이 금기사항이죠, 그리스에서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1950년대까지 일본의 시골 지방에서는요, 엄마가 죽거나 성적으로 불구가 되면 봉건적인 가족 전통에 따라서 딸이 아빠와 결혼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장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아들이 그 역할과 아내를 물려받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요. 일본은요, 과거에 전통 성인식 겸 성교육의 일환으로 남자는 훈도시와이, 여자는 요바이라는 행사를 예식을 치르는데, 민속학자들의 그런 저술에 따르면요, 자식이 온전한 첫 경험 상대가 없을 경우 엄마나 아빠가 대신해서 자식이 상대를 맡은 적이 있었대요. 그렇게 하고요. 정말 다친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렇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가톨릭 성경에서는 그 롯이 그 가문의 대가 끊기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롯의 딸들이 작정하고 롯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맛이 가게 한 다음에 첫째 날에는 큰딸이, 둘째 날에는 작은 딸이 아빠랑 같이 생수를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아들을 낳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어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아들 셋 중에 둘을 잃었던 유다가 형사취수를 이행하지 않고 며느리를 쫓아내니까 며느리가 앙심을 품고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한테 접근을 하죠. 그래서 태어난 여자가 타마르. 그래서 태어난 여자는 타마르예요. 그렇고요. 형제 자매 간의 그 근친상간이 있어요. 신라 때 수클종이 갈문왕하고 지소태우 사이에서 태어난 친동생 만호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딸 만명부인을 낳았죠. 만명부인을 낳고 그리고 성골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명부인이 태어났는데 정작 만명부인은 가야계의 후손인 김서현하고 결혼해서 김유신을 낳죠. 어쨌든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는 고려도 왕씨끼리 고려 초기 때 좀 결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 너무 많이 결혼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려 왕건의 경우는요, 이복남매끼리의 결혼을 허용을 했었어요. 왕건은. 그래서 광종은요, 대모광후하고 원래 이복남매 사이예요. 근데 결혼을 해요. 그리고 스웨덴은 이복남매 또는 이부남매 사이에서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개인의 행복권 추구 측면에서 스웨덴이 막지 않는 거지 대놓고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촌끼리의 결혼이 가능한 국가들이 많아요. 유럽권에서는 발칸반도권 국가를 제외하면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만 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가능해요. 플로리다하고. 자, 그래서 보통 근친혼의 마지노선은 사촌이에요. 호주에서도 사촌 결혼은 가능하고 일본도 사촌 결혼이 가능해요. 그렇고요. 근데 사촌끼리 결혼이 사례가 성경에서도 있죠. 이삭하고 레베카, 아브라함 사촌형의 딸이 레베카죠. 어쨌든 그랬나? 어쨌든 그리고 레베카의 그런 형제 라반의 딸인 그러니까 레베카하고 이삭이 결혼해서 야곱하고 에사우가 태어나죠. 그리고 야곱도 외삼촌의 딸인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했죠. 그렇고요. 그렇고 그래서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요, 사촌끼리의 결혼은 원래 허용을 해요. 근데 금지된 나라는요, 미국의 대부분의 주,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중국, 대한민국, 필리핀, 대만, 북한 나라는 사촌 결혼이 금지가 돼요. 그리고 인도는요, 힌두교 신자인 경우는 친사촌끼리는 근친혼을 불허하는데 외사촌끼리는 근친혼은 허용을 해요. 힌두교 신자만. 그리고 그 결혼 당사자가 둘 모두 이슬람교 신자일 경우는 사촌 결혼이 가능해요. 그렇고요. 근데 사촌 결혼 금지 국가가 소수이지만 10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이 사촌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세계인의 상당수는 사촌 결혼을 못 해요. 주로 유교의 영향이 좀 커요. 그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유교 문화권이죠. 그래서 유교 문화권은 그런 친척들의 결혼을 거의 불허를 해요. 가톨릭에서는 반대하진 않거든요. 가톨릭에서 일단 성경상에서도 그런 사촌들끼리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그렇고요. 뭐냐,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이슬람권을 제외하는 문화적으로 권장하진 않아요. 그 유럽에서는요, 20세기 초반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뭐냐, 찰스 다윈도요. 찰스 다윈도 외가 쪽 친척하고 결혼을 해요. 외가 쪽 친척하고 결혼을 해요. 다윈도.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는 육촌 간의 연애를 한다고 하면 좀 약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됐어요. 관습적으로는 인정을 한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관습적으로는 조금 약간 요즘은 그렇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요즘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과거의 가족 친척 단위의 공동체가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사촌들끼리는 굉장히 자주 보는데 육촌들끼리는 잘 안 보죠. 나도 육촌 형제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오촌 조카들은 있잖아요. 오촌 조카들은 있는데 친척의 의미가 약간 좀 희박해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근친혼에 대한 터부가 약간 이제 경계선이 조금씩 약간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유럽에서 중세시대 가톨릭에서 원래 6촌 이내 결혼 금지였지만 허락을 받으면 가능했어요. 그래서 왕족들 사이에서는 교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정말 한 달이 건너면 다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도요, 원래 혈우병이었었는데 엘버트 공화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가 빅토리아 여왕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나폴레옹도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녀였던 마리 루이즈하고 재혼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는 동성 동본까지들 한 혈족으로 봐서 혼인을 금기시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교가 들어오면서 근친혼을 좋지 않게 봤고요.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근친혼을 성행을 했는데 조선시대 중기에서는 이제 동성 동본 간의 결혼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동성 동본이면 조선시대 이후로는 8촌 이외의 생판 남이더라도 결혼은 금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본이 아니더라도 족보상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으면 또 결혼은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동성 동본이 아니더라도요, 김혜김 씨하고 김혜허 씨가 관례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김혜김 씨 금관가야의 수로왕이고요, 김혜허 씨는요 원래 인도 출신의 허황옥인데, 허황옥이
금관가의 그 수로왕하고 결혼을 하면서 김혜허 씨의 시조가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경우에는 결혼을 안 시켰어요. 물론 요즘은 시켜요. 뭐냐. 그래서 이게 옛날에 김혜허 씨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허씨나 김혜김 씨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김씨 사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은요 민법 개정으로 그런 문제까지는 삭제가 돼서 팔촌 밖으로 벗어나면 동성동본 결혼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어른들은 좀 안 좋아하지. 근데 문조는 지금은 현재 외가하고 처가까지는 동성동본 그런 그 근친상가는 금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요 겁나게 잘 사귀던 커플이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라고 상견례를 했어. 문제는 그 상견례 그 식사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어른들이 서로 알아봐요. 어른들이 서로 알아본다는 것은 어른들끼리 사촌 형제면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육촌에 해당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안 돼서 서로 사랑하지만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도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대가족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요즘은 육촌이나 팔촌이면 거의 남남 수준이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 집안은 아마 육촌까지는 아마 누군지는 알 거예요. 근데 왕래가 진짜 완전 끊기면 이제 육촌도 아마 누군지 모를 거야. 근데 이제 20세기 중후반 정도 되면 그때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집성촌을 이뤄서 일가친척이 같은 동네에서 다 산 거예요. 그래서 팔촌 같은 경우는요 제 고조부가 똑같잖아요. 고조 할아버지가 똑같으면 팔촌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사는 사대조까지 모셔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팔촌까지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보는 친척이었어요. 거기 이제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가족이 멀리 이사도 못 갔고 이촌향도 현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현대 가족 문화에서 너무 대격변이 일어나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법처럼 보이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결혼이 금지되는 친족의 범위가 좀 넓어요. 남녀 평등에 입각해서 1990년대부터는 아빠 쪽이든 엄마 쪽이든 공이 8촌까지는 결혼을 못해요. 근데 외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손자 누군지 몰라요. 팔고조도를 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근친혼은 혼인 무효 사유가 돼요.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취소는 성립은 하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사자들끼리 그런 근친 상태인데 당사자들끼리 만약에 근친 상태로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하면 혼인 취소를 청구를 못해요. 어쨌든 그래서 취소된 경우는 결혼 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1990년 민법 개정 때 삭제했어요. 그래서요 형수의 언니와 결혼할 수 있어요. 형수의 동생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 법적으로는요, 그 아빠가 데려온 새엄마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왜냐면 원래 법적으로는 남남인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혈족으로 그 원래 법적으로 남매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이것 때문에 솔직히 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 막장 드라마들이 이 결혼 관계로 뭔가 우려먹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면 일단 방송 심의부터가 통과가 안 돼요. 근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부 관계면 방송 심의는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 드라마 작가 중에 임성환 씨가 이걸 엄청나게 잘 써먹어가지고 1996년에 그 유명한 보고 또 보고, 그 유명한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에서 겹사돈이 나왔죠. 정보석 씨하고 김지수 씨가 결혼을 하고, 그 남자 배우가 누군지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냐, 설경구 씨는 확실히 아니에요. 아, 허준호 씨. 허준호 씨하고 그 윤혜영 씨가 결혼했는데 문제는요, 남자 쪽은 정보석 씨가 형이고 허준호 씨가 동생이야. 근데 여자 쪽은 윤혜영 씨가 언니고 김지수 씨가 동생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그냥 그 뭐냐, 형하고 언니하고 결혼하고 동생하고 동생하고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겹사돈도 그냥 아주 X자 겹사돈인 거야.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둘 다 결혼을 시켜줘요. 왜냐면 이게 집안 관습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결혼은 시켜줬어. 그런데 뭐냐,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거기서 김지수 씨가 원래 어릴 때 자기 집안에서는 그 언니만 대우받고 자기는 완전히 그 인정 못 받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으로 딱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김지수 씨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김지수 씨가 이제 형님 관계가 됐으니까 언니한테 뭔가 복수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윤혜영 씨가 나는 분가할래 해가지고 결국은 분가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그 윤혜영 씨는 임신을 성공했는데 김지수 씨가 임신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윤혜영 씨가 애를 낳았고, 그리고 김지수 씨는 엄청나게 힘들어 했었는데 결국은 임신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회 때는요, 두 자매가 똑같은 날 출산을 해요. 근데 그 뭐냐, 김지수 씨가 막 진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친정 엄마가 와서 봐주다가 갑자기 윤혜영 씨가 진통을 한다니까 그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김지수 씨는 막 거의 막 서럽게 애를 낳는데 이제 시엄마가 와가지고 새아가 수고했다 막 이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친혼 금지는요, 법적으로 이혼하더라도 효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하고 이혼을 해요. 배우자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잖아요. 하지만 이혼했던 배우자의 그 형제 남매 자매 관계하고 재혼을 못해요. 그 입양한 관계의 경우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겠지만 입양 전에 혈족 관계였던 사람하고도 결혼은 하면 안 돼요. 복잡하죠.
그렇고요. 그럼 문화적 관습 때문에 보통은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요, 약간 이제 법적 친족의 범위가 외가 쪽이 늘어났지만 핵가족화가 좀 가족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 인지하고 있는 근친의 범위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 육촌 형제가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나는 5촌까지는 기억할 수 있죠. 왜냐면 5촌은 사촌 형제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왜냐면 나는 이제 고종 사촌 누나들하고 고종 사촌 형들하고 그리고 사촌 누나는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5촌 조카는 있어요. 법적으로 5촌 조카는 있는데 하여간 근데 6촌 형제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거기에다 이제 외갓집이나 처갓집은,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손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근친상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가나 처가의 경우는 동성동본도 아니고 거기에다 이제 친척관계니까 혈족의 배우자면 몇 번 끼면 진짜 근친지간이하고는 알아볼 수 없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자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고요. 사람한테는 근데 근친상간의 생물학적인 금지 기제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대요. 왜냐면 사람은 그런 남자하고 여자면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본성이 있는데 사람은 사회적 금기, 문화라는 방식으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발달이 됐고요. 원시 부족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인류의 문화권에서 지나치게 가까운 근친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문화가 발견됐어요. 생물학적 특성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이성으로 인식할 만한 애정이 거의 안 쌓이죠. 어린 시절부터 거의 그냥 자주 만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고 그렇게 같이 지내면 거의 뭐 이성으로 안 끌리죠.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곳에서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모아서 같이 교육시키면서 지내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추적 연구한 결과 실제로 결혼한 비율은 턱없이 낮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친도 근친이겠지만 걔네들은 소꿉친구 사이에서도 이성 간의 감정은 안 생기는 거야. 그렇고요. 독일에서는요, 어릴 때 헤어진 뒤에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났다가 사실혼 관계로 좀 여러 명을 낳은 친남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마다 근친상간 금지법 위반으로 계속 잡혀 들어간 거야. 그리고 유럽에서 어릴 때 다른 가정에 입양됐던 쌍둥이가 결혼하는데 부모를 찾았더니 쌍둥이야. 그래서 이혼한 일이 있어. 사실 그래요. 여러 사람의 사진을 놓고요, 이상형을 골라보세요 하면요, 자기의 얼굴을 합성해서 반대성으로 만든 얼굴을 끼워 넣으면 그거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그 결과가 있대요. 아무래도 자기의 얼굴하고 좀 많이 친숙하면 좋아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 사진에서 부모님의 흔적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빠 닮은 남편으로 찾고 엄마 닮은 여자를 아내로 찾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웨스터마크 효과는 어려서부터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성적을 피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같이 지낸 남녀가 서로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너무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키워놔가지고. 그 고전 소설 중에 홍겨월전인가? 그 홍겨월전도 거의 사실상 민며느리 성격이죠, 홍겨월이. 어쨌든 그 아무래도 사람이 꼭 혈육이 아니라고 해도 너무 오래 지내면 단점들 너무 속속아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식상하고, 그래서 연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외는 소꿉친구. 그래서 그 뭐냐, 어쨌든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소꿉친구는요, 뭐냐, 근데 소꿉친구는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자기 소유 자택이 없으면 그 이사를 되게 자주 가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막 맨날 같이 우리 놀자 하면서 같이 만나는 소꿉친구가 정말 장시간 관계를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다 보면 소꿉친구들도 서로 멀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친한 경우도 가끔 있기는 있어요. 평생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소꿉친구가 연인이 될 가능성. 소꿉친구는 일단 무릇한 감정이 앞서서 자존심이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하고 사귄다고? 이런 거. 여러가지 그 벽에 부딪혀서 인연이 막 끊기게 되죠. 남녀공학으로 초중고를 다 나오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계속 알고 사는 사이가 시간적으로 계속 지속되면요, 상대에 대한 성적 매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웨스터마크 효과예요. 그쵸? 온갖 흑역사를 다 알잖아, 둘이. 그리고 한창 성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서로 연애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고, 근데 이제 서로 사이가 좋아서 이제 감정이 생길 수 있겠지만, 만약에 헤어져서 지금까지 친해왔던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워. 그래서 고백을 못하고 정말 친구 관계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친한 그런 소꿉친구하고 사귄다는 거는요, 진짜 그런 소꿉친구하고 만약에 연애를 해, 그러면요 진짜 이거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만나게 되면 끌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남녀 사이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소꿉친구끼리 정말 너무 둘이 친하게 막 어깨 동무하고 막 둘이 막 팔짱 끼고 막 그런 게 너무 그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는 사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 연정훈 씨하고 한가인 씨가요, 원래 어릴 때부터 둘이 친했대요. 그러니까 좀 어린 시절부터 둘이 좀 친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뭐냐, 그래서 어릴 적 친구하고 만나서 결혼한 경우.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도요, 국민학교 친구 사이였대요. 국민학교 친구 사이였대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도. 그리고 유치원 막상 서로 끌려서 결혼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 유치원 동창이야. 알고 보니 유치원. 그리고 굉장히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요,
같은 날 그 75년을 같이 살다가 같은 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응. 뭐냐?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그런 경우도 있을걸요? 막, 자기의 그런, 육아일기 막 이런 거를 찾아보면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걸요? 그, 그런 경우.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 같은 산부인과에서 같은 날 태어났어. 그렇고요. 차태현 씨도요. 차태현 씨도 첫사랑하고 결혼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가 결혼으로 맺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왜냐면 근데 이제 정말 어릴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는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오랜 시절 알고 지낸 사이들은 각자 다른 사람들하고 연애를 해봐. 다른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도대체 여자를 몇 명을 만나, 남자를 몇 명을 만나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둘 다 정말 열심히 연애를 했는데 결혼까지 할 상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냥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이끼리 야 그래 차라리 그래 많고 많은 딴 남자보다 그냥 네가 낫다. 응? 너도 계속 결혼 여태까지 안 했는데 너 그냥 나랑 결혼할래? 그런 친구 사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친구들 있다? 너 앞으로 3년 동안 결혼 상대 못 찾으면 그때는 나랑 결혼한다? 뭐 이런 거. 그런 사이들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결국은 당사자들의 그건 감정의 문제예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무도 모르죠. 그쵸? 친구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요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 보시면 알겠지만요 한국 캐릭터 이름이 강진우하고 성유라잖아요. 서로 파트너가 아스라다의 레이서가 강진우고 그리고 아스라다를 모는 강진우의 소속 팀이 원래 세인트 팀인데 세인트 팀의 오너의 딸이 성유라 오너의 딸이었어요. 근데 오너의 딸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서로 친구였으니까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로 하다가 막 여자친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크고 나서 이제 약혼을 하죠. 나중에 사이버 포뮬러 시즌에 따라서 되게 둘이 막 성장을 해요. 그래서 사이버 포뮬러 첫 번째 시즌 때는 그때는 이제 둘 다 약간 어리니까 그냥 이성 친구 사이인 거고 근데 뽀뽀는 한다. 둘이 뽀뽀는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즌 때는요. 두 번째 시즌 때는 이제 원래 사이버 포뮬러 스토리가 연도별 그랑프리 시즌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시즌이 넘어가면서 캐릭터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캐릭터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두 번째 시즌 때는 약혼을 해요. 두 번째 시즌 때는 둘이 약혼을 하고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즌
그 세 번째 시즌 때는 이제 둘 다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좀 약간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약간 스포츠 선수들을 좀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는 유라는 유학을 가고 그 진우는 계속 레이스를 해요.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시즌쯤 가면요, 이제 성유라의 오빠가 이제 원래 기존 오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너 자리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트 슈마 그 성유진을 강진우는 형이라고 부르죠. 형이 오너인 게 다행일 거라고. 막 이렇다고. 하여간 그래서 그리고 그 아스라다 제작에 관여를 했던 그 디자이너 클레어는 또 성유진의 그 사실혼 관계 부인이에요. 성유진의 부인이고 연인.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시즌 3 때는요, 시즌 3 때는 이제 아예 그 진우하고 유라하고요, 그 이제 그랑프리 때마다 호텔을 가면요 같은 방을 써요. 둘이 같은 방을 써. 약혼 관계니까 같은 방을 쓰고, 그 다음에 시즌 4 때는 아예 배드씬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즌 4가 끝나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이버 포뮬러 그 애니메이션 보면요, 정말 그 남녀의 그러니까 남자애는 원래 그 아빠가 아스라다를 개발에 관여하고 일찍 죽어요. 근데 원래 아빠하고 이쪽 세인트 팀의 그 오너하고 아는 사이야. 친구 사이야. 그래서 그 진우는 그 세인트 팀에서 레이스를 시작을 한 건데, 마침 그 오너의 딸이 친구야. 그래가지고 서로 각각 레이스 한 팀에서 뛰니까 아무래도 같은 팀 소속이니까 되게 뭔가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시즌 4는 케이블 채널에서만 방영했어요. 케이블 채널에서는 했어요. 근데 이제 케이블 채널에서는 뭐 그런 야한 장면은 뺐겠죠. 하여간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딱 그 남녀 커플이 청소년, 청년, 성인 이 과정의 그 성장 드라마라고 봐도 돼요. 이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는. 거기 있는 캐릭터들 다 성장 드라마예요. 성장 드라마 하면서 그 김준영하고 그 미키하고도 결국은 결혼하잖아요. 시즌 3 때. 시즌 3 때는 아예 그냥 같이 미국 가버려서 같이 결혼을 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 다 뭔가 커플이 맺어져 있어. 그 AO1의 오너인 그 최진아는 그 블리드 카이라고 사랑에 빠지고, 하여간 그래서 보통 남자 대 여자 2대1 아니면 남자 대 여자 1대2의 그런 소꿉친구 조합도 있어요. 그리고 소꿉친구 사이에서는 나이 차가 좀 나도 그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유튜버들 중에서요, 신동훈 씨하고 최희선 씨 있잖아요. 원래 신동훈 씨가 오빠인데 최희선 씨가 가끔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야 동훈아 너 막 이렇게 막 불러요. 왜냐면 그 두 사람은 도라이 컨테스트에서 만났거든요. 무한도전 도라이 컨테스트에서 만나서 친해진 사이여가지고, 그래서 그 유튜브 하면서도 그 MCN도 다이아TV 둘이 같은 데로 들어가고, 네, 그분. 그리고 최희선 씨는 원래 그 지방 그 MBC인가? 그런 데서 리포터 한대요.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둘 사이도 정말 나이 차가 있는 친구 사이예요. 어쨌든
그래서 대개 소꿉친구는 동갑이지만 나이 차이가 있는 소꿉친구도 있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막 친하게 지내면. 그렇고 그래서 서로 가까운 소꿉친구끼리는 막 스킨십도 굉장히 막 자연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소꿉친구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 잠깐만요. 캐릭터 목록. 캐릭터 목록 한번 볼게요. 조금 요 밑에 보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소꿉친구가 많아요. 소꿉친구 사이가 굉장히 많고요. 사이버 포뮬러 한번 봐야지. 시옷? 사이버 포뮬러는 없네. 어디 갔지? 좀 더 내려가야 되나? 나왔네. 신세계 GPX 사이버 포뮬러. 이게 원작 이름이에요. 일본에서의 신세계 GPS 사이버 포뮬러고, 그 일본 캐릭터 이름은 카자미 하야토.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은 스고 아스카.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로 커가지고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로 커서 이제 나중엔 결혼을 하죠. 나중에 제가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소꿉친구, 여자친구, 애인을 거쳐 결국 결혼에까지 꼬린. 그리고 스펙, 레이싱 퀸, 스고 기업 회장의 딸, 회장의 딸이며 오너 대리. 세인트.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 편입에 합격해. 지적인 수준은 상당해. 어쨌든 근데 2살 연상이었어? 후덜덜. 누나가 동생 돌보듯이 돌봤다고? 성격을 다 받아줬어. 약점은 요리. 자기 몸과 상대방을 생각지 않는 제멋대로 말하던 애인을 둔 선배 클레어 포트라는 조언에 따라서 자연계에서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그런 게 너무 오래 같이 지내면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고요. 그리고 그리고 사실 사이버 포뮬러는 4번째 시즌인 신 시리즈에서는 사실 주인공이 하야토라기보다는 블리드카가 히로인 비중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아스카가 도움을 줘야 될 하야토가 이미 정신적 성장을 이 3번째 시즌에서 그때 알자드하고 대결을 하면서 다 끝내버려요. 정신적 성장이 이제 완료가 돼요. 사실상 서킷의 황제. 그래가지고 4번째 시즌 때는
부부싸움이 없어.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뭐 그런 어쨌든 하여간 세 번째 시즌 때 둘 커플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거. 약혼을 결정할 때부터 거의 다 그냥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사이버 포뮬러에서는 거의 부부. 하여간 그렇고 근데 뭐하다 소꿉친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그래서요, 여자 남자 형제의 외모가 굉장히 빼어나도 그 형제는 전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주변에서 오 니네 동생이 이쁘네 막 그래도 내 여동생은 에이 얘가 어떻게 인기가 많아 막 이런 생각?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빈씨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부모님한테는 외모가 우리 아들 평균 수준. 그렇고요. 어쨌든 그럼 본능적으로 근친상간을 좀 꺼리는 그 경향이 있긴 하대요. 그리고 그거 있대요. 일본의 중년층 섹스리스 부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요, 왜 성관계가 없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요, 우리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남매같이 느껴져서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사실 대표적인 근친 결혼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죠. 합스부르크 가문이 진짜 근친 결혼을 했죠. 오스트리아. 그렇고 근데 이제 유전적으로도 좀 안 좋긴 하대요. 유전적으로 좀 안 좋긴 하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무인도예요. 오빠하고 동생하고 단둘이 떨어지면 걔네 둘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할 거 다 해야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근친 결혼은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략 결혼도 있어요. 정략 결혼은요, 정략 결혼은 둘이 사랑하지 않아. 근데 가장이나 친권자가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돈 문제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법적 관계를 맺어서 사회적 위상과 보호를 얻기 위해서 사무적으로 결혼을 그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략 결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통 약간 그런 부잣집에서 정략 결혼 사례가 좀 많았죠. 근데 정략 결혼을 하고도요, 금슬은 좋을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정략 결혼이면 정말 그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인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 좋아. 그래서 정략 결혼하고도 정말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공민왕하고 노국공주가 정말 금슬이 좋았고요. 근데 아기 낳다가 죽었죠. 그리고 영친왕하고 이방자, 그리고 소 다케유키하고 덕혜옹주, 물론 끝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덕혜옹주가 이제 조현병이 좀 있어서 그렇긴 했는데 그 부부 사이의 불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략 결혼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정략 결혼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연애에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죠.